김민서의 세상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듯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앞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죠. 10년 전 민서의 6살 난 남동생 김진호가 집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다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고, 민서의 부모님은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점점 메말라 갔어요. 민서는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날의 진실을 쫓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밤마다 집안은 진호의 빈자리만큼이나 공허했고, 낡은 마룻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슬픔을 토해내는 듯 삐걱거렸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진호의 울음소리처럼 민서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민서는 진호의 유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진호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낡은 자동차 인형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인형은 망가져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민서는 밤마다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곤 했어요. 인형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의 흉터가 욱신거렸죠. 그 흉터는 어릴 적 마당에서 놀다 넘어졌을 때 생긴 것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민서는 그날의 기억이 왠지 모르게 흐릿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요. 민서는 부모님의 억척스러운 돌봄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묵묵히 생활했어요. 그녀는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며 매일 밤 동생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죠. 그녀의 삶은 진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졌어요. 최근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박지훈과 최수진 부부였죠. 그들은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민서는 왠지 모르게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특히 그들은 밤마다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며 민서의 집 정원, 특히 진호가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놀던 낡은 그네 근처를 수상하게 살피는 듯했어요. 지혜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옆집 부부의 수상한 행동과 동생의 실종 사건이 무언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어요. 어느 날 오후, 민서는 평소처럼 낡은 정원에서 진호가 가장 아꼈던 그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집의 골든 리트리버 해피가 민서의 발치에 낡은 자동차 인형을 내려놓았어요. 인형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팔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죠. 해피는 민서를 올려다보며 녀석의 눈으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는 해피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직감했어요. 해피는 민서가 인형을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 인형에 찢어진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녀석의 발톱으로 낡은 그네 밑 모래밭을 긁기 시작했어요.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모래밭 위를 긁었어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민서는 직감했어요. 해피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진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민서는 알지 못했어요. 해피의 기이한 행동과 낡은 인형, 그리고 옆집 부부의 수상한 그림자 뒤에 10년 전 미제로 남았던 진호의 실종 사건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요. 민서의 손에 들린 낡은 자동차 인형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진호의 실종 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의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어. 해피가 인형을 물어온 행동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지.
녀석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만 민서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찢어진 인형의 팔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금속 조각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의문을 남겼지. 민서는 밤늦도록 인형을 뚫어줘라 응시했어. 녀석이 긁은 모래밭의 흔적과 인형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지. 민서는 해피가 진우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확신했어. 그날 밤 민서는 잠 못 이루고 아기 인형과 해피의 행동을 곱씹었어. 해피는 민서가 인형을 살피는 것을 보더니 녀석의 코로 인형의 찢어진 팔을 다시 툭툭 건드렸어.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낡은 인형의 뱃속을 긁기 시작했지. 쓱 낡은 인형의 뱃속에서 희미한 먼지가 쏟아져 내렸어. 희미한 자국이 남았지.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어. 민서는 직감했어. 해피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 녀석은 진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야. 민서는 해피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해피는 민서가 인형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진호의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어. 스케치북에는 진호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 해피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어. 민서는 해피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민서는 해피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낡은 우물 뒤편 마당의 구석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야.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 녹음 파일 속에는 진호가 이성준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성준이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녹음 파일은 진호와 이성준의 대화였지. 이성준은 이 집 지하에 숨겨진 하르치인즈의 불법 마약 제조 시설 내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진호를 협박하여 마약 제조에 이용하려 했던 거야. 진호는 이성준의 협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성준은 진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지.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준이 진호를 위협하고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 민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 진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이성준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진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야. 그리고 해피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진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지. 해피가 아기 인형을 물고 온 것은 인형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야.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 민서는 해피를 꼭 끌어안았어.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 그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해피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이성준이 서 있었어.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지. 해피는 이성준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 이성준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어. 이성준이 떠난 후 민서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 낡은 자동차 인형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과 이성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진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섬뜩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 민서는 해피의 핏발 선 눈과 녀석의 발톱에 묻은 붉은 물질에서 어떤 처절한 메시지를 읽어냈어. 그 붉은 흔적이 단순한 흙먼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어. 그날 밤 민서는 해피를 품에 안고 진호의 방으로 향했어. 방은 동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지. 민서는 해피가 물어온 낡은 자동차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어. 인형의 낡은 플라스틱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어. 민서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핵심 부품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어.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지. 민서는 그것이 진호가 어릴 적 아끼던 로봇 장난감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 진호는 장난감을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니까 민서가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해피가 책상 위로 올라왔어. 녀석은 코로 금속 조각을 툭툭 건드리더니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지. 쓱!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지. 민서는 직감했어. 해피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 녀석은 진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야. 민서는 해피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해피는 민서가 책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진호의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어. 스케치북에는 진호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 해피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어. 민서는 해피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민서는 해피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낡은 우물 뒤편 마당의 구석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야.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 녹음 파일 속에는 진호가 이성준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성준이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녹음 파일은 진호와 이성준의 대화였지. 이성준은 이 집 지하에 숨겨진 나시인리 불법 마약 제조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진호를 협박하여 마약 제조에 이용하려 했던 거야. 진호는 이성준의 협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성준은 진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지.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준이 진호를 위협하고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 민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 진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이성준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진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야. 그리고 해피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진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지. 해피가 아기 인형을 물고 온 것은 인형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야.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 민서는 해피를 꼭 끌어안았어.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 그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해피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이성준이 서 있었어.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지. 해피는 이성준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 이성준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어. 이성준이 떠난 후 민서의 집은 그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았어요. 아기 인형에서 발견된 녹음기와 일기장, 그리고 해피의 맹렬한 반응은 진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민서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죠. 민서는 해피가 찾아낸 녹음기와 일기장, 그리고 녀석이 물어왔던 자동차 인형을 분석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이성준이 진호를 협박하여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시설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이성준이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민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이성준은 겉으로는 부동산 투자자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해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녹음기를 응시했어요. 녀석은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죠. 그곳은 진호의 방 내부 사진, 특히 아기 침대 밑과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성준과 낯선 남자들이 마약을 들고 통로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해피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해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거예요. 민서는 해피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해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진호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성준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해피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이성준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죠. 이성준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민서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민서가 진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은 이성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요. 이봐, 김민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요. 그들은 해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서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준호가 만류했어요. 안 돼요. 민서야, 이성준은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이성준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괴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준호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해피는 민서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그들은 마침내 아기 침대 밑에 숨겨진 이성준의 비밀 아지트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마약 제조 및 아동 납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에는 이성준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진호가 태어난 날부터 그의 생체 반응을 기록하고 특정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해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요. 이성준은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희귀 질병을 앓는 갓난아기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죠.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진호와 다른 아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희생될 터였어요. 그 순간 민서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죠.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연구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해피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공장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성준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죠. 민서와 준호는 경악했어요. 이성준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공장 지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죠.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진호는 영원히 이성준의 실험 대상으로 남을 터였어요. 해피는 민서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민서는 해피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진호의 생명, 해피의 안전, 그리고 수많은 희귀병 아기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밤 11시 45분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이성준이 진호를 포함한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릴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민서는 준호, 윤우, 그리고 해피와 함께 낡은 공장 건물의 비밀 통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와 화학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진호의 생명, 그리고
수많은 희귀병 아기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해피는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어요. 공장 지하의 비밀 연구실은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낡은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파이프들로 가득했죠. 스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해피는 민서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장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민서는 해피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이 납치된 아이들을 작은 컨테이너에 싣고 있었어요. 진호는 낡은 천에 쌓인 채 힘없이 누워 있었죠. 이성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구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진호에게 마지막 약물을 투여하려 하고 있었죠. 민서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 악마 같은 자가 진호를 포함한 무고한 아이들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는 준호에게 속삭였죠. 준호 씨, 제가 이성준을 막을게요. 그동안 해피와 함께 아이들을 구해줘요. 그 순간 해피가 민서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녀석의 울음소리는 연구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해피는 이성준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어요. 이성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해피는 이성준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녀석의 발톱은 이성준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성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이성준의 부하들이 해피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해피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해피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노렸어요.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진호의 억울함과 빼앗긴 순수함에 대한 해피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해피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준은 마침내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툭 주사기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민서는 이성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았어요. 준호와 윤호는 해피의 도움을 받아 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려 했어요. 젠장, 내 주사기를 내놔. 이성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서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위잉. 바로 그 순간 공장 건물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윤호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버려진 공장 지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공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성준은 연구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사기와 해피가 파헤쳐 가져다 준 고백록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이성준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이성준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해피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해피는 민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진호가 마침내 구출되었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서는 해피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민서와 해피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어요. 진호는 눈을 떴고 가족들은 해피와 함께 진호를 끌어안았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준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이민서의 집 정원지하 아지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마약과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 민서는 진호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준호와 윤호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 해피는 민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 해피가 찾아낸 고백록, 아기 침대 밑에서 발견된 장치, 그리고 이성준의 USB에서 발견된 연구 자료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지. 녹음 파일에는 이성준이 진호를 포함한 희귀 질병 아기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 독성 약물을 개발하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진호도 그의 실험 대상이었음이 밝혀졌어. 이성준은 납치, 생체 실험, 아동 학대, 약물 제조 및 유포 시도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 진호와 다른 아이들의 끔찍했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지.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서 가족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진호가 돌아오고 악마 같은 범인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서와 준호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 그들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지. 민서 가족은 받은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해피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어. 이 재단은 진호처럼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해피와 같은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제공했지.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서와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조윤우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사립탐정으로 성장했어.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었고 그의 탐정 사무실은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지. 윤우는 해피의 희망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어. 그의 사무실 벽에는 진호의 아기 침대 사진과 해피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 해피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 녀석의 발에 난 희미한 상처와 이성준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진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 해피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지.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 밤이 되면 녀석은 진호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진호는 해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 해피는 진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 진호는 해피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어. 민서와 준호는 아들과 해피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지. 해피는 더 이상 진호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어. 녀석은 진호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항상 그의 곁을 지켰어. 어느 날 저녁, 민서와 준호는 해피를 품에 안고 진호의 방에 앉았어. 진호는 해피의 등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 민서는 해피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 해피야, 네 덕분에 우리 진호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해피는 민서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 녀석의 눈빛은 민서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했어. 민서와 준호는 이제 해피가 진호를 향해 으르렁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녀석은 진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이성준의 범죄를 알리고 진호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해피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 그것은 진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가족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지. 민서 가족은 해피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어.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어.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민서 가족은 해피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서와 박준호 부부 그리고 충견 해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이성준의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해피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민서는 아이들을 지켜낸 어머니로, 준호는 강인한 아버지므로, 그리고 해피는 라기의 수호천삼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김민서 가족은 해피의 희망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진호처럼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해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핫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죠.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서와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조윤우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사립탐정으로 성장했어요.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었고, 그의 탐정 사무실은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죠. 윤우는 해피의 희망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진호의 아기 침대 사진과 해피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해피는 민서 가족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해피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민서는 매일 아침 해피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해피야, 네 덕분에 우리 진호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해피는 민서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요.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진호가 태어난 병원 마당에서 하준이의 봄날 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해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민서 가족과 해피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민서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해피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해피는 민서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민서 가족은 해피를 자신들의 집 마당, 진호의 아기 침대가 보이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곳에는 해피가 아기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금속 조각과 녀석의 피 묻은 고백록 사본이 담긴 작은 상자, 그리고 아기의 꿈을 지킨 영원한 수호천사 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옆에는 진호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애착 인형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진호는 해피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어요. 그는 해피의 유산을 이어받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진호는 해피처럼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희귀 질병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었고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진호는 해피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해피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해피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네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 나의 영원한 수호천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해피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의 가족은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났고 해피의 희망재단은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동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알리는 등대가 되었어요. 해피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죠. 해피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진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수호천사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서 가족과 해피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